자 이제 다음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내전 중에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다 참전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뭐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제 유시민 작가님도 나오셔가지고 뭐 김인석 총리에 대해서 뭐 이야기도 했고 지금 친명 대 친문 뭐 지금 합당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방선거까지 엮이면서 굉장히 좀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이긴 한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도 지금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라는 게 다 한 뿌리죠. 네. 뭐 친문이나 이걸 다 떠나서 사실 떨어져 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죠. 저 당은.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무리하면서까지 지난번에 사면 복권 얘기 그 네. 이슈도 좀 처리를 했고 그러니까 합당 문제도 좀 당원들은 뭐 전체 국민 여론은 좀 팽팽하지만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찬성 여론이 더 많고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됐든 1인 1표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네네. 저런 이슈가 그러니까 친명과 친청이라고 하는 그 누가 나누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누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정확하게는 뭐 정청래 친청과 반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사해 보면 민주당 내에서 다수파는 정청래입니다. 그러니까 1인 1표제도 뭐 넉넉하게 통과된 건 아니지만 통과됐고 첫 번째 그 좀 미달돼서 이제 실패했는데 이번에 그냥 통과시켰지 통과됐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당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수평적 당청 관계란 말이 나오지 않는 당이에요. 애당초 수평적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수직적인데 너무 익숙한 보수 정당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국힘이 좀 그랬죠. 예. 그러니까 뭐 김무성 당대표가 전당대 나올 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수평적 당청 관계 이 얘기가 수평적 당청 관계가 나온다는 건 수평적이지 아니 수직적이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반대되는 얘기니까 나오죠. 민주당은 그 얘기 안 나와요. 제가 늘 얘기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이란 말을 쓸 수 없는 정당입니다.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이런 말을 못 쓰죠.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 노무현 정부. 정권은 민주당의 것이죠. 그건 지분이 쫙 다 있다는 겁니다. 대주주들이. 그러네요. 근데 여기는 뭐 보수는 윤석열 정권, 박근혜 정권, 김영삼 정권, 이명박 그렇죠. 정권 딱 수직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말을 잘 듣죠. 예. 국민의힘 분들은. 근데 예. 민주당은 그렇지 않군요. 그렇죠. 태생이. 예. 그게 유목민과 농경민 생각하면 되고 저분도 진보는 약간 유목민이라 유목민이군요. 유목민은 같이 싸우고 같이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 누가 교육감이 되든 거기는 민주당 목도 있고 민노총 목도 있고 전교조 목도 있고 시민사회단체 목도 있고 지금도 그 보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노총 분야 하고 교육 장관은 전교 출신이 하고 뭐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내 땅이 없군요. 유목민이다 보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좀 취약한 면이 좀 있다고 봐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첫 번째는 어쨌든 세상에 다 알려진 일이지만 지금 대통령 하고 있고 뭐 검찰로부터 수사권도 뺏고 재판도 다 연기하고 막 다 법도 바꾸고 다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종결된 게 아닌 상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법조계나 정당 정치권 내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리스크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예, 그런 면에서의 네. 조금 불안감 이게 확실히 지금 해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말씀은 그거의 선택권을 정청래 당대표가 쥐고 있다는 걸까요? 정청래 당대표가 지었든 안 지었든지 네, 간에 네. 어쨌든 이거는 완전히 불이 꺼진 거는 아니고 언제든지 다시 살아있죠. 부치가 있어서 발화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이게 네네네. 두 번째는 아까 말했지만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정치를 오래 한 분도 아니고 당에 들어와서 했던 분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분과 인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뭐 친명계라고 하는 분들도 보면 그냥 합세한 분들이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말 이건 내 이너서클이야 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적 방향은 분명히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저는 뭐 전략적으로도 뭐 아주 잘 가고 있다고 봐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이 얘기하면 좀 길어집니다만 중도 보수 정당을 얘기하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성공 시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행복 시대를 걸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세계화 국면에서 한국이 위상이 올라가고 한국의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되는데 뭔가 국민들에게까지 혜택이 안 내려가니까 뭔가 네. 우리가 이제는 국가나 대기업보다는 국민들에게 뭘 해줘야 되는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 게 없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주가도 올리고 부동산 가격 낮추는 문제에서 확실히 이거는 국민들이 느끼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얘기를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중도 보수 쪽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좀 자신감은 있는데 세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민주당내 권력 세력.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지난번에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봐서도 알지만 이 다수파가 아직 아닌 거예요. 대통령이 됐지만 오히려 지금 그 안에는 그러면 친문이 좀 더 많다라고 저희가 생각해요. 친문인지 친문이라고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적인 중심이 된다는 뜻인데 네네. 친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친. 어떻게 보면 올라가면 네. 그건 뭐 DJ나 노무현으로 되는 원래 전통적인 그 민주당의 가치는 거기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승계하는 예, 예. 분들이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정치적인 뭐 권력 다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은 뚜렷한 어떤 가치를 내세운 분은 아니니까 뭐 그걸 중심으로 뭉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선거 공천을 거의 3번을 거쳐서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도 한 번밖에 못했는데 2012년 사실상 그때 영향을 미쳤고 2016년에도 뭐 김종인 위원장을 내세운 분도 그분이니까 그랬고 2020년 때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친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지분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쉽지 않고 당장 지방선거에서 다른 데는 잘 몰라도 경기도 김동연 도지사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네. 서울에는 뭐 지금 정원호라는 분이 좀 앞서 있는데 거기 이슈 자체가 뭐 친문이나 친명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경기도는 조금 내관이 될 수 있죠. 경기도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뭐 인천시장에는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불러서 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아나운서 출신 국회의원분 그 친명계로 분류되는 그분을 경기도지사로 좀 아니 근데 이야기를 하는 것 그거는 같던데요. 뭐 예.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박찬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다, 김어준은 정청래다, 네. 이런 구도는 대통령이 불쾌했을 텐데 왜냐하면 결과가 뭐 안 좋았죠.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박찬대 의원 얘기하지만 또 거기 김경우 의원도 출마했고 경기도에는 뭐 그전에 뭐 추미애도 있고 뭐 김동연도 있는데 또 많은데 한준호 의원 좀 전에 한준호 의원 말씀하신 말씀, 예, 이름이 갑자기 얘기를 생각이 했고 나네요. 네. 그다음에 서울에는 정원호. 근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뭐 그 정치를 오래 했습니까? 카리스마도 있고. 근데 그때 말이죠. 순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국회의장 앉힐 때 보니까 네. 청와대는 항우여 전 대표를 밀었어요. 박근혜. 근데 정의야 국회의장이 됐어요. 그것도 오. 그분이 100표도 넘겼어요. 그러니까 의총에서 비토한 거예요, 대통령을. 그러네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통령만 그다음- 안 들은 거 아닙니까, 그냥? 안 들은 거죠. 네. 대통령이 누굴 민다는데 그 반대표 다 찍었으니까 원내대표 유승민이 됐잖아요, 유승민이. 맞아요. 그래서 충돌 났지 그때 않습니까? 난리 났었죠. 예. 전당대 2015년에 전당대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누가 봐도 서청원 대표 밀었어요. 맞아요. 근데 누가 됐습니까? 김무성이 됐어요. 3연패를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근데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건 지난번에 1패했죠. 1패를 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박찬대의 정청래가 그렇게 됐고 그렇죠. 이번에도 아마 경기도지사라든가 이런 데서 붙을 수도 있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그러다가 그거 끝나고 나면 전당대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당대표 1인 1표로 이미 바뀌어서 이건 정청래가 유리하다는 거고 조국혁신당 그룹도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분들은 그러네요. 들어오는 거 반대한 사람 찍겠습니까? 들어오는 거 문 열어준 사람 찍겠습니까? 문 열어줘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면에서 대통령도 조금 본인은 하고 싶은 게 있고 지금 국제 정세가 만만치 않고 당이 좀 네네. 받쳐주면 좋겠는데 네네. 자기 마음대로 못 하고 아까만 개인적인 그 뭐 사법 리스크도 완전 종결된 건 아니고 네. 세력도 좀 그렇고 가면 갈수록 차기로 자꾸 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 조금 뭐 답답은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가 돼서 좀 싸자는 그 주위에 어른들도 있고 전략적 사고도 있고 뭐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 국민의힘은 좀 왜 싸우는지 왜 저렇게 분열해서 뭐 하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약간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싸우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자꾸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저기는 뭐 어쨌든 정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계속 가야 되는데 네. 주도권은 누가 질 거냐에 대한 문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여기는 좀 그 선을 좀 넘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SNS상의 부동산에 관련된 글을 좀 격하게 좀 강한 어조로 많이 업로드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이 문제가 당내에서의 그 당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목소리를 안 내니까 이거 지금 내가 내고 있는 것 아니냐 약간 이런 뜻으로 비춰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당에서 좀 안 도와주니까 대통령이 좀 강하게 앞에서 나와서 좀 이렇게 누르고 있는 모습,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는 뭐 궁금하네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네. 잘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폭등한 건 객관적 데이터로 있으니까 사실인 그건 거고 사실이죠. 예. 유동성이 풀려 있는데 그걸 세금으로 자꾸만 하려고 그랬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고 뭐 보수 정당은 뭐 간단해요. 그냥 공급 늘려라. 공급. 그 공급 많이 늘리면 뭐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좀 뭐 그쵸. 풀어서 네. 해라. 지금처럼 찔끔찔끔 해갖고 될 일이 아니다. 겁줘갖고 될 일이 아니다. 뭐 이러는 건데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좀 자신감도 가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그쵸. 주가도 뭐 아유 코스피 5천이면 뭐 5천 얘기할 때 먼 미래 이 정권 안에서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먼 미래 얘기라고 맞아요. 생각했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죠. 사실. 뭐쭉 밀어붙여 갖고 그냥 치고 나가고 지금 JP 모건 같은 데서는 그냥 7천 선까지 6천 얘기했잖아요. 정도까지가 기본이고 네.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7,500까지 지금 얘기할 정도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반도체 지금 팔리는 거 보면 난리도 아닌데 우리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뭐 저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부동산을 갖고 돈을 벌고 있는 거는 범죄 시하니까 세금이 아니라 벌금처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대시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예. 뭐 곧 옛날 그 김영삼 땅 갖고 있는 사람들 고통스럽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하여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고통스럽게 내 벌을 좀 주겠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보이스를 좀 올리는 거 동의한다. 오케이. 그러면 나올 수 있도록 엑시트할 수 있도록 양도세 좀 낮춰야 될 거 아니냐. 저 거래세나 양도세를 좀 낮추면 된다. 보이스 올리고 양도세 확 낮춰 나가. 그러면 이제 뭐 때문에 못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차익을 다 실현해서 벌 주기는커녕 상을 줘서 내보내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죠. 그런데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것도 세상 못하게 일이라는 하고. 게 뭐 그렇게 해갖고 좀 불러서도 얻어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저는 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쨌든 대통령이 지방선거 때 이 부동산 이슈가 접점이 될 텐데 그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네. 모든 이슈에서 지고 있을 거예요. 뭐 정치적인 거 갖고 뭐 말을 할 수 있게 비상계엄 선포한 정당이 뭐 다 밀릴 겁니다. 그 안에도 뭐 부정선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대통령이 갑자기 이거를 지방선거 이슈를 부동산 이슈 하나로 딱 수렴시켰어요. 네. 그러면 뭐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 갖고 싸움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뭐 나머지 전선에서는 이길 자신도 없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해볼 만하다. 그 점은 그래서 대통령이 왜 이걸 이슈를 이렇게 키웠는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건 저한테 네. 저한테 그러면 나머지 이슈에서 지방선거에서는 사실은 이 이슈를 전면 부각시키는 게 도움이 안 될 거다. 왜? 부동산 이슈를요. 예, 국민의힘이 나머지 이슈 갖고 뭘 할 게 없는데. 여긴 지금은 달려들 가능성이 높다. 예, 근데 이거는 딱 그렇죠. 국민의힘 이건 이슈 물어야죠. 키우겠죠. 예. 근데 저 그거 한번 이거는 뭐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궁금한 게 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코스피 5천을 만들었잖아요. 저도 좀 사실 놀랐거든요. 저는 이제 본업이 투자자니까. 야, 이렇게까지 다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5천이 될까? 이게 될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단기간 안에 이렇게 오르는 게 맞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달성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부동산도 좀 다른 문제 이렇게 5천을 달성했다면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서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뭐 자신감으로 이게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우리 정권 때는 거래하지 마세요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냥 선거 치렀으면 좋겠다로 저는 비춰져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그
그 순수한 뜻은 전 뭐 동의해요. 네네네. 아니 뭐 말들은 자꾸만 뭐 자산 양극화 얘기하고 다 얘기하면서 그 중에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고 있으면서 부동산 거품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다. 가깝게 우리 일본도 봤고 중국만 해도 뭐 헝다도 그냥 붕괴시키고 무너질 왕코도 뻔했죠. 그렇고 그러니까 네. 거기도 이게 계속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도 이거 좀 비정상적인 거다. 이 부동산 가지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바로 잡겠다 하는 거는 저는 뭐 그건 동의가 돼요. 찬성이죠. 예, 예. 예. 그리고 그 저처럼 저기 뭐 하옥동에 사는 사람은 뭐 그냥 거기 살아도 뭐 전 좋아요. 전 그 뭐 그런 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그 뭐 계곡 문제, 뭐 오천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한다 이재명도. 근데 이게 이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맞죠. 전 잘 예.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이게 또 묶여도 있는 데다가 뭐 전세 내보내려면 4년 또 다 그것도 다 쉽지 않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내보내야 되고 뭐 하여튼 양도소득세 문제도 그렇고 지금도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그렇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그리고 없어요. 이제 뭐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뭐 일하다 보면 직장 가다 보면 그 두주택 세주택 투기성이 아니더라도 네.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정책 담당자들은 점점 가면서 현실화시키면서 할 텐데 네. 일단 어쨌든 신호는 그 계속 갖고 계속 올라가면 언젠가 돈을 벌 거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분들 좀 내놔라 이런 뜻인데 뭐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건 저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으로 가격 내려오는 거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부동산이 뭐 조정될 거라고 보지만 그건 모르겠다. 두 번째 정치적으로 제가 아는 영역에서는 다른 이슈보다 부동산 이슈를 굳이 지금 주식도 잘 팔리고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내놓은 물건 잘 팔리고 있을 때는 신상품 내놓을 필요 없다. 이게 캠페인에서 기본인데 지금 내 물건 잘 팔자. 일단은 아니, 내 물건만. 2000년에 빨간 붉은 악마 때 다 빨간색이잖아요. 네, 온통 맞아요. 네. 두건도 뭐 옷도 누가 야 이거 빨간색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란색도 좀 팔자. 그 뭐하러 노란색 내보냅니까? 빨간색밖에 없으니까 다 빨간색 사는 거지. 잘 팔리고 있는데 노란색 내놓으면 이거 재고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니까 결국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이제 나올 건데 좀 너무 고점이라 생각해서 파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인가 한번 대폭락했잖아요. 근데 그 수요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오는 거를 좀 두려워하지는 않을까요? 그 주식으로 돈 번 그 돈들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기사 오늘 보니까 좀 나왔더라고요. 아이, 그거는 뭐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이미 젊은 세대들이 지금 뭐 미국 미국 주식 투자하고 많이 하죠. 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세상이고 그런데 부동산 가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옛날 세대의 그 자산 증식 방법이었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네네. 그 돈이 그리 가서 물릴 가능성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동산을 팔고 나오는 돈이 이 주식으로 좀 더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말을 한번 저도 그냥 네네. 상식적인 수준에서밖에 얘기 네네네. 못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뭐 청와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뭐 공직자분들이 또 이주택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뭐 팔라고 강요는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래서 좀 약간 항상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런데 해결해야 될 문제일까요? 제가 그 사정 다 못 들어서 그러는데 네네. 그 중에는 진짜 누가 봐도 지난번에 그 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고위공직자 임명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뭐 자기는 뭐 투자한 건 아니라는데 그 믿을 수 없는 말들을 하신 그렇죠. 분들이 좀 있는데 네. 그거 말고 지금 다주택자라고 나온 분들은 보면 거기 부모님이 거주하시거나 뭐 상속받았거나 뭐 형제들이 뭐 지분을 나눠 갖고 있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이걸 딱 잘라 갖고 니들이 그냥 갖다 내다 팔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마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그 니네들을 안 팔면서 왜 우리 보고 팔라고 그래?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이런 지점들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좀 대통령도 그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비판할 수 있고 문제제기할 수 있고 다 맞지만 네. 좀 이 문제는 언론도 야당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그 말도 안 되게 강남 집값이 저렇게 올라가 있으니 젊은 친구들이 살 수도 없고 이게 너무 진짜 위화감 불러일으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같이 좀 풀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진정성은 좀 있다고 보고 느껴진다. 그리고 좀 실제 그래야죠. 그러니까 뭐 거기 있는 분들이 뭐 다 교육 때문에 거기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재개발 재건축 뭐라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안 팔고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감정이 있겠죠. 이왕 집 사는 거 많이 올랐으면 더 좋겠다. 뭐 이런 감정은 있겠죠. 아니 이 문제가 심각한 건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신데 네. 이분이 미국은 물가하고 노동시장 두 개를 보지만 우리나라 항공은 사실 물가만 보면 되거든요. 그 물가만 이제 잡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런다고요.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내리려고 보니 부동산을 자극할까 봐 못 내리겠고 부동산 자극은 사람들이 교육을 위해서 강남으로 오니까 그렇다. 그러니 좀 지역별로 이 할당제를 해서 대학 입시를 하면 이까지 나오는 거예요. 대학까지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으신 거지. 그러니까 교육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난 그분의 자녀분들은 어디서 교육시켰는지 궁금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런 얘기는 있죠. 좀 과장된 얘기겠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숫자 중에 강남 3구의 절반이 있다. 그건 좀 과장된 얘기여도 거긴 과밀학급일 가능성이 있어요. 나머지는 학생 모집이 안 돼서 문 닫는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막 갈 테니까. 네네. 그러나 그것만 있겠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뛸 텐데 저렇게 뛰는 게 진짜 시장 가격이냐 이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네. 뭐 연일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믿을 수 없는 가격으로 지금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래를 거의 뭐 쥐어 틀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한두 건 거래되는데 그게 이제 신고가 터져버리면 그게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돼버리니까 더 올라가 보이는 추세가 있어서 그런 거 그래서 예. 이제 어쨌든 사회 전체가 이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맞습니다. 위해서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산도 왜곡돼 있고 이 투자라는 자본도 왜곡돼 있으니까 좀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거지 너무 정쟁으로 이거 가져가서 하는 거는 그러나 지방선거 때 지금 뭐 싸울 무기가 없는 국민의힘은 이게 잘 됐다. 부동산으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서울에서는 이 이슈가 굉장히 좀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이 서울시 이렇게 된 이유가 재건축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면으로 한번 토론해보자 그렇죠. 논쟁해보자 네. 이렇게 나오면 그건 뭐 서울 시민들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그렇죠. 아무래도 부동산 상승기에는 더 유리한 쪽이 분명히 보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부동산 이야기까지 좀 해봤고 국힘 그다음에 뭐 제가 민주당. 전문적이지 않은 얘기를 자꾸 물어보시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문적인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흐름이 어떻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저 그런 지점들 한번. 나보다 훨씬 더 전문가신데. 저는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거라 이 부동산 문제가 참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도 그렇고 뭐 이런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안정되는 게 저도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골치 아픈 일들이 계속 하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건드렸다가 또 한번 벽에 한번 부딪히게 되면은 그 뒤는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럴까란 걱정도 좀 하긴 합니다. 사실 그런 지점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엄청 대통령께서 좀 마음을 갖고 좀 세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